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항상 우리 법에는 법이 바뀌면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용어 정의가. 그래서 꼭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주택 자체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 밑에 공부하는 것들은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부속 토지 정도가 언급이 될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만 주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한번 봐야 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과 공동은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데 건축법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렇게 있었는데 공관은 주택법에 오면 주택이 아닙니다. 공관 137페이지.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공부하기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숙사는 역시 주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랬고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그랬는데 기숙사는 그런 여건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준주택 그래요. 준주택.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뭐예요? 준주택 그렇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주택법을 오늘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서 먼저 주택 개념 정의, 용어 정의 하는데 이게 이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인데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일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만 주택일 수도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이상? 5개, 그죠? 근데 얘가 4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고 얘가 상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제, 주택법에서 엄격한 용어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랬던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속 토지가 있으면 부속 토지가 주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부속 토지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데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단독, 학생, 회사원이 모여 사는 다중, 19세대까지 가능한 다가구, 그리고 공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택법이 오면 주택이 아니라고 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게 있었는데 얘도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공간이. 그래서 주택이 아니다. 다만 준주택 그래요. 뭐라고요? 준주택. 준주택 그렇게 말합니다. 기숙사. 그래서 기숙사,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주된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이런 거.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있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좀 여유롭지 못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라고요? 준주택, 그래, 준주택.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면 또 4개니까 얼마나 좋아요? 5개 만들기가 좋죠,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었고요. 최근에 나왔지만 또 봐야 돼, 그래도. 얘는요, 공관을 또 젊은 사람 모르는 경우인데, 청와대 이런 게 공관이에요. 공적으로 이용하는 그냥 사택, 그래서 뭐 국무총리 공관, 시장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공간입니다. 주택법은요,
주택을 누가 건설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주택을 건설하겠어요? 국가. 일단 그걸 우리는 사업 주체 이럽니다. 사업 주체. 국가가 주택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34조의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얘가 안 하고 또 다시 누가 맡잖아요. 지자체도 하잖아요. 그죠? 얘가 안 하고 또 누구 맡기잖아요. 누구요? 그 전에 또 민간보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또 지자체가 하는 일 또 누구 맡기잖아요. 지방공사. 그래서 국지공방, 국지공출방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그동안. 공공기관, 공공사업자. 공공사업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민간인데,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물론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민간은 주택건설 사업의 당연한 주체가 돼요,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 주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국지공방 있지만, 얘는 성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동아들이죠.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른 데는 제가 한국 무슨 공사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법 가면 누구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얘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주체 있는데 만약에 주택을요 1월에 여러분들이 5개 건설해서 팔았습니다. 2월에 7개, 3월에 10개, 4월에 29개, 5월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점점 통이 커졌어요. 30개. 자,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받아서 팔면 돼요. 주택법 적용 안 됩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건축허가 받고 건축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몇 개 이상일 때? 30개 이상일 때. 단독은 30호 그러고 공동은 30세대 그러는데 엄격하게 구분 안 돼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하면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30개 그냥 그럴 겁니다. 자, 주택 몇 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30개.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서 이것을 공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뭐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말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외울 게 아니고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절차가 여기쯤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렇게 주택을 내가 여기에다가 30개 건설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실시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이고 그렇죠. 무엇인가 실제 공사계획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요. 몇 개 이상일 때? 30개 이상. 예외도 있습니다. 이게 더 하한선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9개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맞게 팔아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옥은 50개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옥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옥을 좀 더 손쉽게 건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옥은 49개까지는 건축허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대로 재량해서 팔면 됩니다. 자의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인데 한번 봐보세요. 공관 30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택부에서는 공관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물론 그냥 공기처럼 빠져나갔다 외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공기처럼 빠져나갔다 되게 쉽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공이 뭐지 기가 뭐지 뭐 어디서 빠져나갔단 말이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거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아까 부속토지 이건 시험에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기숙사가 좀 생활 여건이 충족하지는 못하다 하는 데서 준주택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또 오노 기다 해가지고 뭐 오노가 빙판에서 기어다니면서 금메달을 구걸해서 옹색하다 이렇게 할 건데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왜 그런가 한 번씩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이 주택의 성격을 뭐 완벽하게 꿰뚫어가지고 다 알지 못해요 여기를.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다 설명 못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준주택 있고 이제 그래서 기숙사는 아니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5개 건축에서 공고했습니다. 이 주택이 불량이 하자가 발생해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피해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이제 해결하면 돼요. 국가에서 별로 간섭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간섭할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12개까지 괜찮아요. 22개. 1년에 이제 20개 이상이 돼버렸죠. 이렇게 하면. 20개 이상 됐죠?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1년간 통해서 지금 1월, 2월, 3월 하니까 1년에서 20개 이상이 됐죠? 이러면은 피해를 미치는 가능성이 단순한 개인적인 영역보다도 좀 더 광범위해져서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간, 이건 연간이에요. 한꺼번에 말하는 게 아니고 연간 주택은 20, 대지는 역시 똑같이 21만 제곱미터. 대지는 똑같습니다. 1만. 요건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고, 이건 연간 1월에 100, 2월에 1000, 3월에 5000 해서 연간 1만 이상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3억 이상. 개인은 좀 더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둬라. 사무실은 얼마 이상 둬라. 전에 법에 강제를 했는데 왜 법으로 사무실의 평수까지 제한하느냐 해서 지금은 뭐 적절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사무실 이렇게 이제 그냥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등록 요건은 뭐 3억이라든가 한 명 같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제 3억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나중에 비교하는 다른 게 좀 있는데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걸 등록 사업자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사업자에도 29개 건설에서 공급한다. 그랬다 사업계획성이 필요 없습니다. 건축허가. 근데 등록사업자가 30개 이상 건설한다. 그때부터 주택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등록하라는 요건 정도만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가 넓어서 여러분이 29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연간 20개 이상이 되는 거죠.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20개 이상 건설 공급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주택 건설이 전문적인 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회적이죠. 자기 땅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그만둘 사람이에요. 그만두는데 뭐 건축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막 둬야 되고 사무실 둬야 되고 자본 갖춰야 되고 이럴 때 좀 괜히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이렇게 공동을 하면 이 사람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을 할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담보가 돼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고용자 하는 게 있어요. 고용자는요 말 그대로 피용자, 근로자에 대응하는 말이죠. 그래서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따로 쓴 이유는 본래 이제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돼요. 주택법에 따라.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착공을 하게 되면 법적 조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요 주택 건설 이런 것들은 팔아먹을 때 내가 그냥 알아서 팔면 되는 거예요. 신문 광고를 하든 뭐 아니면 알바를 써가지고 전화 광고를 하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전단지를 뿌리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입주자 모집은 이것도 이제 승인을 받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받고 그리고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건데 이 고용자는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고용자가 왜 건설했겠어요?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용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고용자는 이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만약에 등록을 하면 그냥 일반 등록사업자가 돼서 이렇게 팔아야 돼요. 자기 근로자에 공급 못해요. 그러니까 고용자라는 그런 사업 주체로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 순간 또 다른 그냥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고용자로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해야 된다. 단독을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조합.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 우리가 조합은 이거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이제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왜 4가지다 그랬냐면, 이 조합을 만들려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그런데 직장주택조합 중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만 해도 설립되는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러면 안 되고,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4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편해져요. 이제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가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좀 꼼꼼하게 다 요건을 갖춰서 인가가 등록이 인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신고는 단순한 일정한 요건 갖추면 그냥 내가 조합 만들게요. 신고만 하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신고. 그래서 얘네들은 통지할 필요가 적을수록 신고죠. 통지할 필요가 많으면 허가, 인가 이런 걸 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요, 주택을 건설하면 누구한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원들. 조합은 구성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성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합입니다. 괜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성원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데, 그러려면요,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를 8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주택건설 대지 10%만 있으면 조합 만들어준다면, 조합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사기꾼들이 횡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물적 요건 갖춰야 되고요. 또 뭐 이것도 인적 요건이면서 물적 요건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건설되는 세대수가 300세대다. 그럼 이것의 50%, 150명 이상의 조합은 있어야 돼요. 인적 요건이면서 물적 요건이다 말한 이유가, 그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주택을 150개 건설하는데 자금을 댈 수가 있잖아요.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조합원이 50%. 50% 이상 있어야 돼요. 적어도 20명은 돼야 돼요. 만약에 30세대의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럼 50%가 몇 명이에요? 50%가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20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 있어야 돼요? 20명 있어야 됩니다. 20명.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이러한 것들 경비를 객출하고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할 필요가 크죠. 근데 얘는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누가 건설하면, 그걸 공급받게 한 조합이 이제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이에요. 국민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만 받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피해 있어 봐야, 회식비 좀 지출하고 집 못 사는 거, 못 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래서 신고를 설립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리모델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수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건축부에서 공부한 거 있었죠. 막 기둥을 3개 이상 변경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거 이제 대수선. 또 하나는 증축하는 게 있었어요. 증축. 그러니까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여기는 주택건설 대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얘네들 걱정할 거 아니죠. 누가 만든. 그리고 얘네들 주택건설 대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택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에 해당 사항 없다는 건 기숙사가 아니라는 것. 앞으로 절차가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공간 없는 거 확인했고요. 공동주택은 138페이지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건축부에서 5계층, 4계층 같은 거 공부했어요. 여기서 그냥 무의미하게 할 거 없어요. 거기서 정확히 해놓고 여기서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덮어버려요. 뭐 여기서 또 하고 거기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좋을 것이다. 안 그래요. 밋밋하게 하지 말고 건축부에 공부할 때 명확히 해놓고 여기서 안 보는 거 그냥 보지 말고, 여기서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준주택. 그리고 이제 또 5계층 4계층 읽는 순간 준주택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건축부에 정확히 한 거 가지고 딱 해놓고. 자, 준주택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로원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노인복지주택만 되고요. 다음 이제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혹시? 큰 거, 작은 거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있다고 했죠? 큰 거는 뭐에 들어가요? 막 섞여가지고 헷갈리죠? 자, 요것만 보면, 판다도 답은 근접했지만, 이거는 이종근생. 작은 거. 큰 거는 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 29가지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숙박시설 이종근생의 것은. 근데 그 중에서도 29가지 숙박시설에도 뭐 관광 숙박, 일반 숙박, 생활 숙박,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뭐에 들어가요? 숙박시설. 자, 그것은 이종근생 그렇다는 거죠. 자,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숙박시설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준주택 맞지.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이든 숙박이 아니든 똑같아요. 이렇게 숙박인 다중은 준주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숙박 아닌 다중은 이거 말하잖아요. 이거 남자 아닌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여자 아닌 사람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표현을 여러 가지 한 거야 이제. 근데 왜냐하면 다른 데도 말을 여러 가지 문명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막 헷갈려요 굉장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말장난까지도 또 해요 이제. 그래서 다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건축법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이제 까먹었다. 이건 뭐 많이 나올 거고 모의고사 나올 거고 문제집에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 노인, 오피스텔. 이거 뭐야? 준주택. 그렇습니다. 준주택. 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가 우리 책에 없는데, 거기 있네요.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보죠.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주거지역의 어떤 토지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수도권 여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85 이하야 돼요. 도시지역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85 이하야 돼요. 자, 읍면동 중에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예요? 읍면동 중에 제일 복잡한 데. 여러분들은 남양주에 사시니까 읍이 제일 복잡한 줄 알죠? 동이 더 복잡해요. 읍보다. 좀 읍을 벗어나 보셔야 돼요. 서울에 가면 동이 있고 읍은 이제 옛날에 군에서 제일 복잡하죠. 좀 더 벗어나면 그래 동. 그래서 동지역은 85이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하는 거야. 이해가 돼서 기억이 나면 나는 거고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는 거 어려워요. 그냥 외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얘가 건축법하고 비슷하면 달라요. 건축법은 도시가 아니고 지구 단위가 아니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일부 규정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동이나 읍이 빠지고 몇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읍면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다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할 때 그냥 들어보시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면 돼요. 수도권이 아니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가한 지역 연상하면서 읽어보시라는 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 시장이 그 전에 이것부터 하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했고, 자, 이러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주로 누가 하겠어요? 국민을 위한 거니까 얘가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 자 국민주택 가게 되면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꽤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잘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거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만들겠죠. 근데 현대국가에서는 얘가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얘가 만들기도 하죠.
얘가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파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국가가 만든다. 이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뭐예요? 국민주택.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만들었어요. 남양주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만들었는데 그 면적이 80제곱미터예요.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남양주에서 건설 공급하는데 그 규모가 105제곱미터예요. 국민주택? 아니다. 아니다. 105는 없죠. 그러니까 100 이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형격에 따라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서울은 전부 도시지역만 있습니다. 농림지역 이런 거 없어요. 서울시에서 90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설 공급합니다.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가 만든다. 쉽죠? 국민이니까.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원래 그 주체인데 얘한테 맡기기도 하고 민간에게 또 맡기기도 하고 다른 공공기관 있을 수 있죠,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기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줬어요. 왜 해줬어요? 그 국민주택 건설하려고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국가, 지자체, 주택, 도시기금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자, 네모안에 보겠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위에 있는 거 연결해야 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리고 2번,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주택 도시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나중에 이제 제가 국민규모 그럴 겁니다. 그냥. 국민주택 규모 안 그러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하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과반수는 반을 넘는 모든 수죠. 과반수 이상 잘못됐다고 했지, 제가. 들어봤어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 자체가 85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5 이하의 이하인 주택이니까 사실 틀린 말이죠.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이래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올바르게 쓴 법조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뭐 지적을 하면 누가 듣다 보면 뭐 고치겠지만 나중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제 여기는 이 하나 뭐 붙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냥 문법상은 틀렸다는 거지. 뭐 법조문은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주택 한번 받고 이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아니면 몽땅 민영주택.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규모가 90제곱미터다. 그럼 그건 민영주택. 국가가 만들어도 그렇다. 민영주택.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게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세대의 주거권을 보장해서 적합한 형태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대 구성원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작아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고 도시지역에 건설을 해야 되니까 얼마 이하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85 이하야 되죠. 시험에 그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또 이제 법에서 같은 법인데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이렇게 써놨네요. 왼쪽처럼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법에서도 옳게 하는 데도 있고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틀리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들은요 주택 건설 기준이 주차장 같은 거 설치 기준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주거권이 굉장히 좀 약간 열악해요. 다른 것보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제. 근데 이거 숫자 하나 외우는 걸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비슷한 숫자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300 이상이면 많다. 그거보다 적으면 적다. 정비법은 100명은 많다. 그보다 적으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면 나중에 그런 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00세대 미만이고, 왜냐하면 300세대 미만이라는 걸 아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1000번, 10,000번 해도 나중에 시험장 가서 막 섞여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한 숫자끼리 묶어서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하고 하는 걸 이제 5월에 자꾸 할 거 이제 제가 뭐 3월부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300세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서는 틀리게 잘 안 하고요. 내면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에서 많이 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얘네를 몇 개층 이런 거 말해봐야 뭐 앞에서 공부하고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나중에 보면 되고 원룸형 주택은 당연히 원룸이 뭐예요? 룸, 공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은 아까 국가가 만든다. 그리고 면적은 원칙 85제곱미터 이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힌트로 다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기 붙어있는 말들 여기 예외 이런 거 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이니까 당연히 도시적이 있겠죠. 그거는 국민규모이고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원룸형이 있다. 원룸형인데 원룸형은 말 그대로 생활 공간이 몇 개요? 하나. 다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해야 되죠. 장기간 거주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욕실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부엌.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있어야 되고 이제 하나의 공간 그래. 하나의 공간인데 이걸 이거 칸막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막아주세요. 그리고 보일러실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집중 난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일러실 뒀어요. 보일러실. 그럼 얘도 이렇게 막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화해한다. 얘는 막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일러는데 표준 맞춤법이 보일러인데 제가 보일러라고 썼어요. 이제 나중에도 강의할 때 이거 가지고 외울 겁니다. 이제 얘는 이제 따로 할 수 있어요. 부엌은 따로 하면 안 돼요. 다만 얘가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걸 막아도 돼요. 3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부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럴 때는 몇 개를 할 수 있다?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얘는 이제 빼고 얘는 면제. 그래서 30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30 이상일 때. 그리고 얘는 아무리 커도 아까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규모다 이랬는데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얼마야? 50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85까지 할 수 있는데 얘는 원룸형은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50제곱미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 주택 아직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전에는 뭐 좀 간단했는데 이게 또 좀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어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소유권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여기가 101호, 여기가 102호예요. 공동주택은 그 건축물의 주택의 일부를 구분 수유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구분 수유할 수 있는 거. 그런데 101호, 102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세대가 살고 뭐 방이 뭐 3개 있다고 할까요? 그냥 3개 있고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입자, 세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세 주면은 이제 문도 하나고요. 요즘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사생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새 잘 안 꺼리죠. 주인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아예 여기를 막아버려요. 욕실, 부엌 따로 둬요. 현관도 따로 줘요. 현관 따로 둬요. 그래서 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공간이.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이걸 구분했어요. 구분된 공간을 구분 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102로 하나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구분된 공간을 독립된 소유권의 개체로 할 수 없다. 그건 이제 하나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용 면적이 너무 좁다. 그래도 한 대는 갖춰야 돼. 한 대. 주차면수 1면 갖춰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 같은 거 설치 기준 적용할 때 2개 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야, 똑같잖아 지금.
다만 사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옆집하고 칸막이만 있고 현관이 따로 있을 뿐이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수할 수 없다.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된 그 개수에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제 이런 말을 물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세대라서 전에 쉬운 거 세대니까 3분의 1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외우세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세대니까 3분의 1. 이것도 잊어버리면 이제 제가 세대 뭐라고 놀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새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새도 잘 나가고 좀 좋았어요. 우리 집에 오니까 공간은 넓은데 근데 새를 놓으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야 그럼 여기 우리 집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 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 내주면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미 건설된 주택을 개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거고 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뭡니까 중간에 뭐 가운데 뭡니까 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현관을 따로 둘 수는 없고 이제 욕실과 부엌과 출입문을 따로 둘 것 이렇게 말을 할게요. 출입문은 따로 둘 수 있잖아요. 출입문을 여기다가 문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죠? 현관 하나밖에 없고 현관은 여러분들 아파트 아무리 넓어도 현관 2개 따로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입문 그런 것도 이제 그런데 이게 그리고 저는 3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1까지 만들면 안 되고 전체 세대수에 10분의 1 하는 숫자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10분의 1만 외우라고 그냥 할 거야 이제. 다 하는 거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아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쌓이니까. 근데 이게 생겨가지고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이. 세대 구분형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책에서 읽어주는 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이 정도. 이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왔습니다. 구민택도 물어보고 얘네들 물어보고 세대 구분형은 얘보다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좀 양이 많아서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읽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10분의 1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럼 10분의 1 무슨 말인가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139페이지에요. 도시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각각 욕실과 부엌을 따로따로 모두 설치할 것.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 지하층에는 설치하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는데 좀 축축하고 별로 마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하는 게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도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맨 밑에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거주하는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주택 것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모하는 건 지금 보지 말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설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러면 3개로 나눴던 2개로 나눴던 주차면수 확보해야 된다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주택, 하나의 세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거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각종 건축 설비, 가로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이거 자체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주택은 우리가 장기간 거주하는 곳 이랬는데 주거생활하는 곳. 그런 도로가 주거생활하는데 아니죠. 가끔 술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부대시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각종 건축 설비, 기타 대통령이 의석하는 시설에서 양이 꽤 많습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의 시설이다 했어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게 있죠.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리시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에서 또 많이 물어봐요. 다음 점 복리가 아닌 것은, 부대가 아닌 것은 정비법에서 물어본 거랑 비슷해요. 근데 섞어서 공부하지 말고 절대 거기에 공부한 거 따로 여기서 공부한 거 따로 해야 돼요. 막 섞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용어 정도는 뭐 읽어도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그냥 거기서 공부한 걸로 딱 매듭 짓고 여기는 얘기들 하고 두 가지도 나중에는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개를 섞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역시 부대시설 같은 건 뭐 주차장, 도로, 담장, 관리사무소 이런 어떤 부대시설이고 볼 수 있고 시험에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복리시설을 완벽하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안 돼요. 대통령령이 들어가면 양이 또 더 많아지고요. 일종근생, 근린생활시설은 일종근생, 이종근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일종근생, 이종근생을 거기에 있는 걸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물론 이용원, 목욕장, 세탁장 내면 좀 더 고맙죠. 그래도 상가 건물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리시설이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것들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종근생에서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장의사 같은 건 이종근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상가 건물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복리시설에서 제외돼요. 이제 이종근생이 다 되진 않고 일부 빠지고 일종근생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 외우는 건 어려우니까요. 여기는 5가지는 꼭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5가지 해당 안 되면 부대시설. 이제 이렇게 찾는 건 이제. 그리고 다음 종 부대시설 아닌 것은 하면 부대시설을 기억할 게 아니고 여기는 5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다. 나머지도 물론 읽어는 봐야 되겠지만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이제 또 여기는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정비기반시설. 그런데 여기는 기반시설은 이제 주택 건설 지역에서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걸 뭐라고요? 기관시설. 그런데 기관시설이 뭐냐? 이건 안 물어봐요 잘. 근데 이러한 기관시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하고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이러한 기관시설을 여기에 이제 주택 단지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도로는 부대시설이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관시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내가 도로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 단지에서 그죠?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건설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한 여기 이거 필요하잖아. 이걸 뭐라고요? 기관시설인데 특히 얘를 간선시설 그래요. 간선시설. 그러니까 용어가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관시설을 따로 할 게 아니고 간선시설을 말하면 돼요. 간선시설. 도로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전기도 필요하지. 전기 중요하잖아요.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지역 난방 공사에서 공급하는 거. 이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하는 난방시설 말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뭐야? 도로, 또 상하수도. 이것들이 기관시설인데, 자, 이 기관시설이에요. 이것도 기관시설이에요. 근데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거 간선시설. 근데 이런 용어를 할 때 그냥 보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설치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이거 도로 누가 설치해야 돼요? 부대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요? 당연히 사업 주체가 설치하죠. 이거 주택 건설 사업인데 도로 없이 아파트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누가 설치해요? 사업 주체가 하잖아요. 주택 누가 설치해요? 사업 주체. 이 안에 있는 건 당연히 사업 주체가 설치하죠. 그죠? 간선시설 누가 설치해요? 사업 주체. 얘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지, 지가.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것이 주택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도로, 상하수 이런 것을 지자체가 설치를 해줘요. 주택건설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본래적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세대수가 뭐 30세대다 이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데 이게 100호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설치해주고 도로, 상하수 같은 것들은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이것을 공급하는 업자가 설치해줘요. 한국전력에서 뭐 설치하거나 지역난방공사에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간선시설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우리 책에 넣고 나중에 봐주세요. 그래서 간선시설 하는 말 무슨 말인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 있는 것과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전기, 통신, 지역가스, 지역난방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도로, 상하수도. 그런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요 여기까지 설치해줘요. 얘네들이. 거꾸로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본래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연결해주는 이 중간에 있는 걸 말하는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 말은 사실 내가 설명한 것이 원래 맞는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그 내용, 주된 내용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걸 뭐 간선시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간선시인가 이거 간선시인가 우리 알고 가요? 다닙니까? 얘는 간선시설이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럽니까? 사용할 때 이제 이걸 공급하는 자가 여기까지 설치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가 연결이 된 거였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그 세 가지가 단지 안에 있는 것까지 간선시설입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건 안 하고 이제 저는 이해하라고 유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시험에서는 이제 그냥 뭡니까 지엽적으로 토막토막 물어보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닌 것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제 설명도 많고 시간도 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그대로 놔두고요.